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연의 집담 진행의 송승연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격한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미국 연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큰 보폭의 발걸음을 세 차례 밟았습니다. 한국은행도 그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금리의 추이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거래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규제에 대한 완화 속도, 또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의 주택 공급에 대한 그 활력을 얻기 위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는 감면안을 주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연의 집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정보연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전문위원, 굉장히 깁니다. 네, 전문위원님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부동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보연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국에 계신 저희 NH투자증권의 개인과 법인 고객들의 보유 부동산을 평가를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신규 투자나 자산 취득에 앞서서 이제 좋은 물건을 좀 고르는 내 의견을 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한 몇 가지 정도 잡아봤는데, 역시나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이슈가 좀 크기는 하잖아요. 네, 금리 인상에 크죠.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6월부터 지금까지 소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3번 정도 밟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시장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요? 예, 이미 냉각기에 좀 접어든 분위기를 좀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0에서 0.25%,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 금리였다가 지금 3%가 넘죠. 3.25%인데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속도와 폭으로 금리 인상이 좀 단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은 다른 자산보다 좀 느리게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연초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좀 급냉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게 과연 일시적일 것이냐 아니면은 좀 추세적인 흐름으로 장기화될 것이냐, 이걸 두고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좀 굉장히 좀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매크로 환경을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좀 점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 이슈가 해소되는 그 기간이 그 키를 좀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춰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하기로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한다라기보다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로 0.5% 인상은 거의 확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0.5% 인상이면은 대출 규모가 좀 컸던 그런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이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는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수요층에게 좀 구매력에 좀 제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미 이제 기취득하셨거나 부동산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지금까지 크게 와닿진 않았을 거로 생각은 돼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이 급등세를 좀 편승해서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취득하신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코로나 때 금리가 급격하게 좀 내려가면서 저리에 이제 조달하셨던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어갖고 제가 보니까
현재 차주의 한 70%, 80% 정도 선은 3% 중반대에 이미 다 조달을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정과 변동이 있는데 고정이 좀 더 이제 변동 리스크가 적으니까 금리가 좀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빌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0.5%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다가오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변동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6개월마다 이제 금리가 인상된 폭이 반영이 될 텐데 네. 아마 이제 지금부터가 좀 피부로 와닿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는 뭐 신용대출 하신 분들은 이제 더 빠르게 느끼셨을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빌리셨던 분들한테는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 될 것 같고 신규 수요자들한테는 큰 이제 그 허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이제 2000년 이후에 한 이제 4차례의 급등기가 있었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가 있었고 이제 금리 인상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동시계열의 동시간대에 이렇게 그래프를 비춰보면은 꼭 이게 금리 인상이 그 집값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실시간으로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만큼은 어느 요소보다 좀 크게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각에서는 뭐 조금 더 추락하기 전에 네. 좀 매각을 하자, 매도를 네네. 하자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분위기가 미국의 0.75, 우리나라의 0.5% 인상이라고 하면 네. 더 확산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서울에 특히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났던 이제 대규모 단지들에서 뭐 이상거래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시세보다 이제 뭐 5억 원, 7억 원 이렇게 뚝뚝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됐던 이제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의아해하는 것들도 좀 있죠. 뭐 이러한 이제 급매 추세는 좀 더 많아질 것 같고 실례로 제가 그 현장을 많이 좀 다니면서 보통 이제 급매란 표현 많이 쓰는데 이제는 그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급급매 또는 이제 급급급매 이런 것도 이렇게 A4 용지에 붙여놓은 것도 좀 심지어 봤거든요. 급자도 빨간색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예, 빨간색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 절박함이 되게 느껴졌는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이 좀 늘어나는 추세는 맞고요. 뭐 전세 물량도 마찬가지고 이제 매도 물량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출애되는 매물들은 재고주택들은 1주택자나 뭐 이런 이제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 매물로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다주택자는 이제 진입했던 시점이 뭐 규제가 본격화됐던 2017년 파리 대책 그때 이전이나 그 이후에 취득을 하셔서 지금 급매로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 양도세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내년 5월 9일까지는 해줬으니까 그렇죠. 네, 중과를 이제 걷어내고 나면 그래도 이제 차익이 남는 그런 계산이 가능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보고 있고 이제 부동산 이제 정보 업체의 그 거래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실제 그 급매로 거래됐던 내역을 보면 이제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재건축됐던 것들은 이제 조합원 신분 때부터 유지하셨던 분들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부터 일단 매물이 좀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불안해하고 계실 분들이 그 특히 이제 작년이나 이제 재작년에 그 조급한 마음에 진짜 대출 규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취득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애초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가 그 단기에 이렇게 그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 2년 이상의 계획은 좀 하고 진입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뭐 시장 뭐 상승기나 하락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한 채를 사서 파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한 8년에서 9년 정도라고 하니까 적어도 몇 년은 좀 생각하고 오셨을 분들이라서 지금 이제 당장 그분들까지 매도에 이렇게 그 추세에 올라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제 경착륙을 또 막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는 또 규제 완화 방침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이해 당사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속 시원하게 많이 풀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속도 조절에 신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너무 이제 부자 감세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도 있기도 한데요. 네. 그런 이제 좀 속도라든지 그런 걸 좀 보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제가 상담했던 고객분들 중에서 그 이제 이전 고점에 취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2006년도 가을이라든지 2007년도 뭐 상반기, 네. 뭐 1분기 때 취득하셨던 분들이 한번 이제 긴 터널을 지나서 2015년, 16년 요럴 때까지는 일단 거의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신고점을 유지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제 생각에는 임계점이 한 내년 한 여름쯤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가서도 계속 인플레 이슈가 해소가 안 되고 네. 금리가 이제 요동치는 구간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 가서는 주식 손절매 하듯이 좀 그 과감한 결단을 하실 분들도 그때 있을 것 같고요. 그 네. 전까지는 다주택자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축이 됐고 경기 뭐 침체에 대한 우려, 또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조정 대상 지역들을 예. 뭐 세종을 제외하고는 다 네. 해제를 거의 하고 수도권도 일부 지역들을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이런 해제가 되면은 어떻게 뭐 어때 심리가 좀 개선이 된다든지 집값이 반등한다든지 네. 뭐 이런 효과가 좀 있을까요? 당장에는 지금 어떤 약이 와도 일단 안 먹혀요? 당분간은 이런 이제 그 매크로 환경이나 금리 변수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그때 가서 그러면 이제 후행하는 조치로 정책이 나온다기보다는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정부의 이런 뭐 규제 지역 해제 조치는 저는 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상징적인 시그널 의미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방은 좀 선제적으로 좀 사전에 이제 그 몇 달 전에 해제되고 나서의 모니터링 이후에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규제 확 했었고, 이제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은 이제 그대로 있으면서 좀 신중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끝이 안 보이긴 합니다만, 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많이 더뎌진다거나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해소가 됐을 때, 그럼 그때는 결국에는 이제 다시 또 부동산에 관심이 좀 커지게 되면 그때 가서 조치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뭐 어떤 이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제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이제 동의가 필요한 이제 네. 법들도 많이 있잖아요. 법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그 시장하고의 그런 이제 시간차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패키지 세트이기 때문에 네. 지정해 놓으면은 한 20-30개 정도 규제가 한 번에 들어갔다가 또 해제가 되면은 다시 또 한 번에 또 풀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이제 그 컨트롤 수단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뭐 대구의 수성구나 아니면 특히 이제 부산의 해수동처럼 그 꼭 지역 내에 수요가 그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좀 전국구로 이렇게 좀 덤벼들 수 있는 곳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재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포나 네. 오산, 뭐 의정부 이런 지역들은 해제가 또 안 됐다라는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어쨌든 뭐 정책 관련돼서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네. 당장은 거래 활성화에 대한 그 도움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왜 이 지역들은 제외를 시켰다라고 판단을 하는지, 또는 네. 불만이 나오는 거에 대한 또 이해도 좀 되는 건지 뭐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조정 지역이나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그 일정의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요건이 있죠. 네. 뭐 계량적이거나 이제 좀 정량적인 수치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이제 정부가 판단할 때 그 이제 지역의 특성도 이제 고려해서 하겠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언급 주신 이런 지역들은 일단 신도시도 많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 아무래도 그 이제 공급에 따른 이제 청약, 분양 시장이 맞아요. 많이 예정되어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처럼 빈 땅이 없어서 이제 기존의 주택을
이제 철거하고 새로 짓는 데에 들어가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좀 지배적인데 비해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나 청약, 대출, 세금, 특히 이제 다주택자 관련된 세금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칫 이게 그 서울과 인접해 있는 그런 일종의 대체 지역으로서 네. 좀 더 확산이 많이 될 우려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여기까지는 요번에 해제를 안 하고 좀 더 지켜보려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지표만 놓고 따지면 하락률도 제일 컸는데 그렇죠. 세종시가 제외된 게 사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어떤 상황을 보면 기준에 부합할지 모르지만 규제하고 났을 때 진행될 상황이 좀 우려될 때는 이건 이제 정부의 판단 하에 지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세종시도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여기도 이제 빈 땅에다가 계획도시로 이제 조성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비사업 이슈가 없으니까 투기과열지구는 그냥 풀어줘도 무관합니다. 다만 이제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을 비롯해서 세종시가 다주택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관련된 양도세제까지 확 푸는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생활권이 아직 한 3분의 2 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이렇게 분양으로 해야 될 텐데 청약과 관련된 규제까지 딱 풀어져 버리면 안 그래도 이 지역은 그 중앙부처가 이전을 해서 공무원 인구가 좀 많은 도시고 그 얘기인즉슨 그 경기를 타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이 많은 네. 이제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차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매수 수요로 확 커질 수가 있는 분위기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세종은 좀 그런 이유로 배제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연장선 상에서 뭐 김포도 서울과 맞닿아 있고요. 뭐 한강도 맞닿아 있고 뭐 일산이라든지 다른 이제 경인 지역의 대체 그 주거 지역으로 많이 그 관심이 좀 선호가 좀 높은 지역이라서 충분히 이제 살아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예, 일단 정성적으로 이렇게 묶어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양도 좀 안 되는 지역들도 있고 네. 이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전매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네. 뭐 세금에 대한 뭐 규제라든지 네. 뭐 거래,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네. 묶여 있다 보니까 거래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것을 좀 뚫기 위해서 막 다양한 광고나 어떤 뭐 홍보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네네. 또 예전에도 유튜브를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저도 뭐 네네. 가끔씩 하긴 하는데 예. 뭐 지금도 저희가 촬영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장된 광고가 코로나 시국 때 사람들이 외출을 못하면서 많이 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부동산 부실 그 미끼 광고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네네. 좀 당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상담들 예. 오시는 분들이야 어떤 그래도 곁에 두고 있으니까 정보를 네네.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없는 사람들은 네. 뭐 정보를 거르기도 좀 어렵고 무조건 맞냐 또 추앙하냐 때로는 소위 뭐 가스라이팅이라고도 예,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그 네. 좀 유튜브의 피해 또는 정보의 뭐 오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 임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수월하지가 않았다 보니까 그 입지에 대한 분석을 그 참여자 개개인이 직접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이제 유튜브의 발달이나 아니면은 그런 광고 마케팅 자료에만 의존해서 맞아요. 의사결정을 하셨던 이제 시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쪽 사이드에서는 그 시국이 안 좋든 뭐 좋든 간에 판매라는 이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호재는 좀 더 크게 이제 부풀려서 가는 게 있고. 그래프 막 이만큼씩 땡기던데요? 그렇죠. 예. 그래프를 약점은 좀 쭉쭉 숨기고 예.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가장 큰 만병통치약은 사실 수도권에서는 GTX 그 개통과 관련된 정차역에 관련된 이슈가 컸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그냥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그 해태 있잖아요, 해태. 네.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교통수단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은 많이 익숙한데, 네. 뭐 외곽 지역에서도 뭐 서울 광화문이나 서울역, 삼성역까지 30분 안에 도달한다고 하니까 네. 물리적인 거리야 차치하더라도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웬만한 이제 그 외곽 지역보다 정차역이 있는 인근 자체는
시간적인 거리는 훨씬 이제 압축이 되는 거니까 이걸 이제 가장 큰 화두로 내걸고 마케팅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GTX 정차역, 뭐 도보 몇 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거용이랑 그 이제 상가 같은 상업용이랑 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경제 규모가 다른 작은 행정동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의 이제 뭐 구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런 교통망의 확충으로 연결이 됐을 때 사실 그 여리에 있는 도시 입장에서는 그 상업용 부동산은 저는 악재라고 설명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신분당선 개통됐을 때 그 용인이나 분당에 계신 이제 주민들이 강남역까지 이제 30분 안에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 호재로 두 도시가 다 호재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에브뉴 프랑이라든지 뭐 이제 다른 상가 분양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좀 경쟁률이 좋았거든요. 근데 막상 개통이 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이제 뭐 성남이나 분당 뭐 용인에 계신 분들이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재화를 소비를 할 때 선택의 폭이 강남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가까워지니까 예전 같으면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 인근에서 소비를 했을 텐데 강남에서 소비를 하고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요를 직장 근처에서 교통망을 따라서 확산이 되는 점에서는 메리트가 큰 호재인 건 맞는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이게 악재라는 거죠. 마치 이제 경제 대국과 소국이 FTA로 엮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규모를 키우면은 예전에 KTX 개통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천안이 지하철 1호선 연결됐을 때도 천안의 호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그 작은 도시의 교통망을 빨대 삼아서 꽂아서 내수를 이렇게 가져오는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이런 그 수도권에 특히 이제 GTX와 관련된 상가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좋은 팁들을 많이 주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풍선 효과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규제를 임의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드리워졌는데 아파트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다 보니까 이 규제를 이제 벗어난 틈새 상품들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청약이나 이제 대출이 좀 더 용이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파트가 선호도는 전통적으로 높지만 이쪽으로 진입해야 될 수요가 대체 상품으로 많이 좀 이렇게 흘러 들어갔는데 이런 준주거 상품은 앞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과대 광고나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상품 접근 유형에서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 상품으로서의 그 수급 차원에서 기초 체력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왔다라기보다는 규제를 피해서 일로 이제 풍선 효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는 분위기에서는 이걸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은행에서 27일 날 발표를 한 그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상당히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보고서를 상당 부 인용을 많이 하는 그런 자료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주택에 대한 전망 지수가 한 67, 뭐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67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이런 수준이 그 뭐 원인이 뭐 큰 틀에서는 역시나 뭐 금리겠지만 뭐 다른 뭐 요인도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금리가 이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같이 좀 이렇게 최저치를 나타냈을 때에 대한 원인으로는 비슷하게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가격인 것 같아요. 결국은 고점이 기저에 깔려 있군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높다라는 인식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국토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땅덩어리 자체는 뭐 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국권별로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서 서울부터 뭐 부산, 제주까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시장은 아니었었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었죠. 서울 수도권 시장 별도로 가고 별도의 사이클로 가고 뭐 부울경 지역 따로 가고 제주 따로 지역 따로 갔었는데 이게 이제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뭐 서울 수도권이랑 부산이랑 이쪽이 오르면 나머지 지역은 좀 하락하는 뭐 이렇게 좀 디커플링으로 갔었는데
지금까지의 시장은 사실 2014년, 15년부터 한 7년 정도를 동조해서 가죠.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은 사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품인데 입지의 변별력이 그동안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양적 투자 중심으로 완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 중턱에다가 무언가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해도 완판이 됐던 시장이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전문가였죠. 왜냐하면 떨어지질 않았으니까. 네, 이제 그랬던 시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뭐 그 수치상으로 뭐 1년 동안 뭐 재작년에 19%가 오르고 뭐 작년에 17%가 오르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체감은 뭐 2배 그렇죠. 뭐 이렇게 되고 뭐 일주일 만에 뭐 몇 억씩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은 그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경기에 이제 후행한다고 예, 배우는데 그러니까 종국 단계 부동산이 이제 상승하려면 이 직전 단계에는 이제 수요의 증가가 와줘야 되고 이 수요의 증가는 가수요가 절대적으로 그 자연적으로 증가하진 않으니까 직전 단계에는 이제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구매력이 받쳐주려면 결국에는 뭐 저 같은 이제 직장인의 월급이나 급여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소득, 뭐 가처분 소득 이런 게 좀 증가해줘야 되고 소득이 증가하려면은 이제 맨 밑단계에서는 이제 경제활동 참여 인구의 그 뭐 원천적인 어떤 경제 회복이나 성장이 이제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제 성장을 통한 뭐 소득 증가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구매력이 상승하는 이 단계에서 뭔가 인위적인 작용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게 저는 이제 그 금리 이제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입지적인 어떤 구분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PIR이라고 하는 그 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 그 연차에 대한 지수도 가장 높았고 높죠. 가장 예. 높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역대 최저치로 한국은행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시 좀 회복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종국 단계 가격이 좀 낮춰지거나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소득이 증가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소득 증가까지는 좀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쉬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예, 이 역대 최저치가 나오고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일단 제일 큰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게 내려가는 것도 지금 비슷하게 동조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전세 시장마저도 지금 수요자들이 우위인 네. 시장들 네. 그리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뭐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시장 흐름에 대해서 뭐 임대 시장은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시장이죠. 그 매매 시장은 일단 자산 시장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이제 가치의 이제 등락을 소유주가 이제 가져가는 데 비해서 이제 임대차 시장은 어쨌든 이게 실수요 시장이고 공간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가 그 투자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매매 가격을 이제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게 이제 불안정하거나 상승 기조에 있다 보면 매매 가격을 이제 밑에서 위로 그렇죠. 밀어 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선택지가 딱 2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를 해서 사서 들어가던가 그래서 자가 점유를 하던가 아니면은 임차 거주를 하던가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는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임차 거주하겠다. 그러면 전세값은 올라가고 매매값은 떨어지겠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좀 덜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방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일정 정도 비율을 가지고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라는 그 비율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은 변동률의 그 기울기는 시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는 그 멈춰 있거나 이제 약보합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그 임차인들의 뭐 주거 비용이 점점 이렇게 완화되거나 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려됐던 8월에 전세 대란은 없었지만 이제 월세 대란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월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년부터 예를 들어서 그 전세 보증금이 시세가 10억 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전세 보증금이 거의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월세 비중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예, 전세 거래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보증부월세나 반전세를 선택을 합니다. 네. 그럼 5억으로 만약에 낮췄다라고 하면 제가 체감하기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지역마다 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1억에 한 30만 원 정도 연초까지는 보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네. 그러면 10억짜리 전세 계약이 갱신을 할 때 그대로 10억 규모다라고 하면은 5억 원으로 낮췄을 때는 1억당 3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됐던 게 지금은 한 40만 원 정도 보는 것 같아요. 1억 원당. 그러면은 5에다가 40 곱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은 뭐 가격은 상승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월세로 전환되면서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의 좀 주거 비용 부담이 좀 커진 뭐 이런 면에서는 아직도 안정화는 아닌 것 같고요. 논하기 좀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은 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축 네.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심지어 신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그런 상품을 투자를 예. 한다든지 그런 성향들이 컸고 네. 굉장히 뭐 인기가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지방, 수도권 뭐 가릴 거 없이 가격들을 신축이 더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장세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배경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린 한 것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 것들이 좀 네. 부담스러운 그런 네네.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아, 그렇죠. 일단 그 새 아파트가 공급되기가 좀 어려웠죠. 신규 택지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축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이제는 30대가 주 매수 주체로 부각이 되면서 네. 이분들은 이제 몬테크를 그렇게 선호하는 맞아요. 세대도 아니고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을 때는 뭐 80년대나 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이제 그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 세대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파트 그러니까 세대. 네. 잘할 때는 이제 새 아파트였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재건축이 대상이 됐는데 여러 이제 겹겹이 쌓여 있는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 새 아파트로 변모할지 시간에 몸테크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놀러 가니까 집도 너무 좋고. 예. 그리고 굳이 꼭 서울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신도시 가면은 브랜드 있는 맞아요.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거 특성상 그런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그렇죠. 집단성에서 파생되는 또 그 개개인의 만족도나 주거 효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신축이 좀 각광을 받았다가 서울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그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큰 화두를 한번 던졌고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커졌고 요번에 이제 그 정부가 좀 바뀌면서 민간 주도로 하여금 어쨌든 이제 정비 사업 위주로 해서 더 이상 택지 늘린다기보다는 이 안에서 용적률이라든지 공급을 완화하겠다라는 기조 때문에 이미 신축은 그런 개별적인 호재로 인식될 만한 재료는 없잖아요. 이미 맞아요. 새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희소성으로 올라갔었는데.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그 향후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거시적인데 기댈 건 없는데 그럼 개별적으로 뭔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택이 갖고 있는 그런 반등 모멘텀에서는 사실 새 것으로 재탄생될 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이제 지어진 지 몇 년 안 됐거나 준신축 이런 아파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재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2006년 도입 이후에 네.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손을 봤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일정의 그 질적 공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도? 네, 일부 뭐 그런 공급을 위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고요. 네. 근데 뭐 말씀해주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이제 규제가 뭐 완화된다고 해서 당장의 재건축이 이제 뭐 속도를 내긴 좀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제 사업 절차도 있고 네. 이해 관계도 첨예하다 보니까 제일 심각하죠, 이해관계자.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초안만큼 그 뭐 이제 대못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런 뭐 부정적인 뭐 의미보다는 어쨌든 이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장벽들이 좀 있는데 그 초기 단계에 그 안전 진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제초안 이슈가 있고 나중에 이제 판매를 할 때,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이제 찍어 누르는 게 있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이제 어려운 이제 난관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너지를 내면서 그 각각의 하나하나씩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세트죠, 어려운 허들이 그렇죠. 이제 심리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때 이 정도면은 좀 갈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이 많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투기과열지구로 많이 묶여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광역시는 풀렸지만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사실 상승기 때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요 이슈는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어둡거나 할 때는 점점 이제 떠오르는 이제 부각되는 이슈가 뭐냐면 그 조합원들의 그 유동성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해당되는 뭐 안전진단이나 제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한테만 해당되진 않는데 그 사업 진행은 뭐 멈출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뭐 재건축은 이제 뭐 이렇게 조합 설립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수도가 금지가 되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외 조항에 해당되질 않으면. 근데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자산 가치 상승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든 좀 버틸 수 있는데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양수도 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이제 그 규제 세 가지 규제도 있지만 이 사고 팔 수 있는 이 조합원 지위 양도 뭐 양수에 대한 이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다 빗장이 풀렸을 때 그때 좀 비로소 가능할 것 같고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진짜 저도 짚어보지 못하고 가끔 이제 어떤 뭐 취재나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만 고민을 해봤지 이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조합들한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상승기 때는 사실 다 이게 드러나진 않죠. 맞아. 예. 근데 떨어질 때는 던지고 싶어도 못 던지니까 그러니까요. 이때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중요 포인트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그 폐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수 이제 서울을 제외한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권을 제외하고서는 뭐 면제되는 지역 그 사업장도 많아지고 있고 뭐 이런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뭐 해석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가 좀 더 그 예의주시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안전진단에 대한 방안도 나온다고 하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표현이 긍정적인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재건축 단지의 그 시세라든지 이런 동향이 또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보고 투기적인 수요라고 하는 뭐 어떤 가수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긴 하겠지만 일부에서 투기적인 가수요에 대한 그 유입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계가 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그 가격을 묶어둘 수 있는 인위적인 그 방법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뭐 견해이긴 합니다만 꼭 실수요자들만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투기 수요라고 좀 그렇게 불건전한 건 아니지만 일정 그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투자 수요가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저는 속도에 좀 탄력이 붙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사업 시행 주체인 조합원이나 이쪽도 더 그 속도를 내는 게 그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간으로 넘어가는 이제 일종의 사업인데 그 수익이 안 남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만약에 상승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전에 지금도 이제 일부 이렇게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그 단계까지 수요가 이렇게 집중되려고 하면은 아직은 좀 그 장벽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규제는 또 언제든 다시 묶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나타나는 그 시장의 좀 국소 또는 이제 국지적인 어떤 양상을 보면
그 애초에 이제 좀 가격이 높았던 이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던 지역들, 뭐 서울, 뭐 반포나 압구정 이런 일대는 사실 좀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워낙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일단 실거주가 동반이 돼야만 취득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이럴 확률은 좀 적어서 좀 디커플링으로 가고 이거 이제 풀린다고 해서 서울 25개구 전체가 마치 이렇게 다 그 가격이 다 같이 이제 견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형국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막자니 이제 양질의 공급이 또 그렇죠. 막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함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심은 또 자금 조달이잖아요. 예. PF. 요즘에 도심에서도 일정하게 사업성이 뭐 완벽하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금융권에게서 잘 아시겠지만 그 PF 대출이 안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PF 대출이 안 나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좀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연료가 좀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이번 정부 또 앞으로의 그 미래 정부 이런 곳들에서도 주택 공급 활성화 하는데 좀 뭐 어떤 타격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타격이 꽤 클 것으로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온도 차가 지금이랑 좀 달라서 그렇죠. 예, 상승 기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컨트롤하기가 조금 수월했던 데 비해서 지금은 이제 정책적인 여건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 안에서 이제 가격이라든지 항상 이제 조달되는 그 비용이 있고, 그리고 가격이 있고, 이제 향후에 이제 가치가 있고, 이게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다 맞아 떨어져야 원활하게 가는 건데, 뭐 제도 마련은 정빈 다 해놨다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 이 순환이 안 된다고 하면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 지금까지 집값이 상승했던 주된 원인이 그거였다라고 진단을 하고 인허가도 많이 좀 해주고. 근데 이걸 이제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실행 주체가 그 인허가 대비 착공에 대한 착공률이 올해 상반기가 이제 국토부 자료 보니까 62.5%, 7%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저하게 완전히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제 건설사의 계산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허가 따기가 어려웠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인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했다가 이제 뭐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사업에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이제 발을 못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금융권에서 이 자금 조달을 할 때도 그 사실 이제 저금리가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고금리라 하더라도 이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동 없이 좀 유지가 되면 이게 이제 그냥 운동장이 돼버리니까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의사결정이 좀 명확합니다. 그 예상 수익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좀 명확하고. 그게 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고저금리를 떠나서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한참 이 변동 구간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좀 속도가 좀 더뎌질 때까지는 아마 금융권에서는 상당히 좀 그 의사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럼 그 시점까지는 자금 조달은 어렵고 이제 경색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최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해제도 하고 있고 또 질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심에서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뭐 제도도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뭐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뭐 대한민국을 보고 어떤 뭐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뭐 서울도 좋습니다. 이런 지역들 투자가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지금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아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좀 유망한 지역들이 있겠다면은 어떤 지역들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부동산은 그 꼭 입지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도 함께, 그러니까 시공간을 함께 사는 거라서 공간이 좋다 하더라도 시기가 안 맞으면은 수익이 안 나오는 건데 대표님 말씀처럼 일단
타이밍 이슈는 좀 제쳐두고 뭐 그런 이제 로케이션이나 로케이션으로 그런 이제 지역적으로 그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저는 유망한 산업이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있는 곳에 그 아무래도 돈이 따라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유망한 산업군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부동산이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사실 그 지금까지처럼 뭐 전통적인 제조업 베이스는 꾸준히 뭐 대기업 중심도 많이 이제 탄탄하고 가는 거고 네.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거는 다들 뭐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IT와 네. 그런 기반에 뭐 요새 뭐 그 ICBM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 나도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예. 농담으로 하려고 예. 했었는데 먼저 얘기하셨네.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빅데이터나 뭐 AI나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성장 산업이 몰려 있는 곳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대도시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도시. 예, 그러니까는 그 지역별 이제 그 불균형이나 뭐 편차는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이제 그것은 이제 정책을 좀 관장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국회에서 좀 해결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의 흐름은 대도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그 되게 좀 진한 여운이 남았던 책이 있었는데 그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작성한 책이 그 이제 도시경제학자. 예. 대표님 잘 아실 텐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양질의 일자리가 모일려 있는 곳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 판교 같은 지역은 대형 오피스 중심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가능한 매물 자체가 한 40여 개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근데 뭐 코로나 이슈도 있기도 했지만 그 이 와중에 위기가 있는 와중에도 우량한 이제 기업들이 있고 그 직원이 점점 늘어나고 그럼 이제 큰 이제 공간 이제 사옥이 필요한 경우에 판교 같은 경우는 공실도 제로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전체적인 어떤 위기에 대한 그 뭐 이런 그림자 안에서도 이걸 넘어서는 어떤 이제 펀더멘탈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판교 같은 곳들도 좀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철저하게 서울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가 안 되면은 뭐 이제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뭐 인구 15만이나 뭐 30만 이하의 도시들은 사실 이제는 투자처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주식도 예를 들어서 테마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도 만약에 어떤 이슈가 훑고 지나가서 그 지역의 뭐 토지나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이 와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상권으로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제 일단 집담이니까 예, 뭐 상권은 좀 주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그런 시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특히 이제 거명을 하자면 그래서 지금 같이 좀 어려울수록 저점 도달 이후에 그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텐데 그러면은 거품이 많이 거쳐지고 나서 철저하게 수요가 좀 집중될 만한 곳들은 지금 보는 시장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강남 재건축 여전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규제가 집합돼 있는 그 한강변 중심 뭐 보시는 분들이 저분은 왜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해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게 좀 그래도 가장 안전한 좀 그 해답일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아까 집담 얘기해가지고 얘기했지만 그 상품 꼭 집이 아니어도 되는데 부동산 또 그 앞에 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게 요즘에 참 선호도가 떨어지고 투자 대상에서 굉장히 많이 배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말씀하신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뭐 괜찮은 상품들 또는 최근에 뭐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 뭐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질문이 많이 오는 그런 뭐 상품들이 좀 나름의 그 리서치가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는지 뭐
돈 많으신 분들도 상담도 하고 네. 계시겠지만 조금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 좀 얘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유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품을 지금 시점에서 논하기는 좀 자체 이제 신호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다라고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어느 상품이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로 갔던 그런 이제 준주택 상품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막연한 차익을 기대하고 접근할 것들은 이제 안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어쨌든 지금 그 규제를 보는 이제 참여자 입장에 따라서 그 속도가 빠르다 또는 너무 신중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입장들은 있지만 어쨌든 그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가 풀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그리고 그 투기과열지구가 언제까지 좀 지정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비 사업으로 통해서 서울 안에서만 24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 주체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진입을 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지정이 꼭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노후도가 좀 밀집되어 있는 뭐 빌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거래 감소로 인해서 매수자 우위로 좀 시장이 많이 변해가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적정 가격이다라고 생각되면 예측을 하고 좀 공격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뭐 나중에 꼭 새 집으로 변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제값을 받고 또 이제 엑시트할 수가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좀 틈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런 그 말씀하신 지역이나 상품이나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다라는 건 어려운데 그래도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이 시기 때만큼은 조금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 언제까지 있냐라고 그렇게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언제 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기는 지금 조금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느 시기 정도는 넘겨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뭐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네, 일단 제가 드릴 대답이 그 예상에서 벗어난 대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그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데이터가 그 미국 주택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연말까지는 좀 지나고 내년 분위기를 보자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은 이제 채널을 통해서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미국의 지금 모기지 금리가 6%대가 넘는 걸로 지금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냉각기가 좀 이렇게 쿨해지면서 이제 찾아오고 있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보다 한 1년 이상 좀 텀이 시간차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기에는 작년 이제 여름에서 추석 넘어가는 그 분위기로 지금 파악이 좀 되거든요. 근데 모기지 금리는 이제 인상을 했고 아직까지는 이제 견고 또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미국 주택 시장이 그 이제 급락했던 거래가 속속 나오면서 그 이런 사이클로 진입을 하는 그 시점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계속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 관망해 볼 필요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급락하는 지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일단은 좀 더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이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그 지금은 뭐 그 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재밌는 게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글로벌 거시 환경을 사실 이제 어떤 운동장 안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느냐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요새처럼 그 미국 시장을 그 주식 시장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집값을 예측할 때도 이렇게 지켜봤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은 그 시점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잡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적어도 뭐 내년 상반기나 그때까지는 좀 터널이 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변수가 작용하지 않고 네. 이제 현재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네. 네.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금리 인상 추이가 꺾이거나 미국의 그 뭐랄까요, 뭐 물가가 좀 잡히는 그런 시기를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데 좀 또 세련된 또 새로운 시각으로 미국 주택 가격에 대한 추이. 저도 관심 있게 덕분에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좀 조사를 해보면 아직 괜찮다라는 얘기가 의외로 많이 들리더라고요, 미국이.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의 집값이 아직 괜찮다고? 그러니까 계속 괜찮을 건가? 그게 좀 이거 좀 조사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 뭐 여러 뭐 대담이나 뭐 집담 이걸 통해서 많이 전문가들 많이 만나지만 다양한 뭐 인사이트를 많이 들었는데 위원님 만나고 나서 참 저도 새로운 시각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 참 좋은 뭐 다양한 얘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새로운 그 시각, 뭐 좋은 인사이트 주신 정보연 위원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뭐 이상 여기까지 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 오늘 부동산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추이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정보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미국의 주택 가격 추이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지역들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민간 주택에 대한 그 활성화 제도는 마련을 했지만 앞으로의 여러 뭐 허들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시장을 조금 더 관망을 하고 또 그 터널 안에서 빛이 보이는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송승연의 집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